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아침 정말 추웠습니다. 낮에도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더 춥다고 하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시길 바랍니다. 자, 올겨울 최강 한파에 출근길이 꽁꽁 얼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마음마저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제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었고요. 어제 718명이 추가됐는데요. 날이 많이 추운 요즘이 바이러스가 더 잘 생존한다고 합니다.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는데요. 정부도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에 코로나19로 인한 병상 부족 또 의료진 공백에 대한 내용 전해드렸는데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혈액 보유량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혈액 수급 상황 그리고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요. 자, 2부는 슬기로운 언어생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수거, 여기에도 언어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또 다른 해결 방법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 신지영 교수와 풀어보도록 하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코로나19 여파로 현재 혈액 보유량이 적정량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단체 헌혈은 물론이고요. 개인적으로 헌혈의 집을 찾는 발길도 뜸해져서 일부 지역에서는 응급 혈액 부족 현상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혈액 보유량 부족이 계속되면 일선 병원에서의 수술 일정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혈액 수급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오늘은 특별히 두 분 나와 계시는데요. 혈액관리본부의 이상천 헌혈증진국장과 권소영 혈액안전국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이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네,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 오시는데 괜찮으셨습니까? 네, 괜찮았습니다. 예. 자, 먼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어떤 곳입니까? 네, 그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국내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해서 건강한 국민으로부터 헌혈을 받아서 안전한 혈액인지를 검사한 이후에 의료기관에 공급을 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현재 전국에 15개 혈액원과 그 3개 혈액검사센터 등 총 20개의 혈액 관련 기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 연간 한 290만 명의 국민들이 헌혈에 참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생명을 살리는 사람 바로 우리라는 예. 그 슬로건 하에 헌혈자와 의료기관 등과 함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예. 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국민들이 헌혈한 혈액들은 어디 분야 또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네,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혈액에 대해서 좀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혈액은 이제 세포 성분인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그리고 액체 성분인 혈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헌혈자분들이 헌혈의 집이나 그 헌혈 버스에서 헌혈하신 혈액은 혈액원으로 이제 옮겨져서 거기서 이제 각 성분별로 분리되어서 우리가 이제 각종 혈액 제제를 제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평균적으로 57초마다 한 단위의 혈액 제제가 사용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예. 그래서 7초마다 한 단위가 사용되어지는데 이 중에 한 57% 정도는 이제 급성 백혈병이나 혈액 종양 환자분들께 수혈되고 있고요. 나머지 한 14%는 기타 다른 이제 외상 환자라든지 예. 간 질환, 다른 기타 암 종류의 환자분들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혈구 제제는 외상이라든지 어떤 기저 질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빈혈 상태에 있는 환자분들이나 우리가 이제 수술을 받게 되면은 이제 실혈이 있을 수가 있어서 출혈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이제 혈액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혈소판 제제는 이제 요새 많이 그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각종 그 혈액 종양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인데 예. 혈소판 제제는 혈소판 수가 낮거나 아니면 이제 혈소판의 그 기능에 어떤 이상이 있는 환자분들께 우리가 이제 수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이제 혈장 제제는 섬유 소원이라든지 응고인자가 부족한 그런 환자분들께 우리가 수혈하고 있고요. 예. 뭐 기타 알부민이라든지 항응고 인자 이런 이제 의약품 제조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 현혈의 종류도 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전혈, 혈장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혈액을 구성하는 그런 이제 성분들이 있는데요. 예. 가장 일반적인 헌혈 방법은 이제 해보셨을 텐데 이제 그냥 우리가 이제 바늘을 꽂아서 혈액 있는 그대로 이제 체혈받는 그렇죠. 예. 그런 이제 헌혈 방법이 되겠고 그것이 이제 전혈 헌혈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전혈 헌혈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세포 성분이 있고 혈액 그러니까 저기 액상 성분이 있는데요. 예. 그 혈구 성분 중에서도 혈소판만을 우리가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헌혈 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혈소판 성분 헌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성분만을 이제 취하는 그런 헌혈 방법이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성분 헌혈에는 혈소판 성분 헌혈과 혈장 성분 헌혈 그리고 혈장과 혈소판을 같이 각각 한 대 하나씩 뽑는 그런 이제 혈소판 혈장 성분 헌혈 그렇게 총 4가지의 헌혈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올해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헌혈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헌혈의 집을 찾는 분이 많이 줄었습니까? 네네. 그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확산이 되고 예.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가 되면서 그 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통계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7% 다시 숫자로 말씀드리면 한 20만 명 정도가 예. 감소를 하고 하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한직십자사는 헌혈을 할 때 그 안전 조치를 충분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예. 헌혈에 참여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저희 한 애청자 분이 계신데 이분이 헌혈이 제가 정확한 그 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150회 정도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 네. 지금 지금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네. 헌혈을 굉장히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 중에 제 애청자분이 계셔서 혹시 듣고 계시다면 좀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 20만 명 분 정도가 네. 감소를 했는데 그러면서 혈액량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혈액 보유량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 저희들이 그 적정 보유량은 5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이하로 감소할 경우에는 그 혈액 수급 위기 상황으로 간주를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3.4일 보유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혈이 그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헌혈에 좀 나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혈액 보유량이 3일 때 미만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선 병원에서 예. 그 위급한 그 수술이라든지 이런 그 상황 이외에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할 수가 없고요. 또 이렇게 뭐 재난 사고라든지 그 대형 사고가 생겼을 때 적정하게 좀 대처를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겨울철이 되면 혈액 보유량이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네. 그 매년 겨울철이 되면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올해는 코로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그 우리 국민들이 어려울 때 같이 또 힘을 보태는 이런 그 국민성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도 잘 극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적십자사는 그 시민 여러분들이 걱정 없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헌혈의 집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다음에 손 소독을 적극적으로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헌혈배대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안전 수칙을 최대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헌혈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이런 부분을 안심하시고 헌혈의 집에 오셔서 헌혈을 해주셔도
좋겠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애청자분 9246번님하고 5917번님이 이런 질문 좀 주셨거든요. 헌혈하는데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주셨는데, 예. 네, 16세에서 예. 69세까지 헌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69세. 네네. 다만 예. 이제 65세 이상에서 이제 헌혈을 하시려면 그 예. 전에 헌혈하셨던 이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는 헌혈을 하시기 전에 저희 이제 고객 상담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 고객 상담 센터라든지 헌혈의 집에 한번 먼저 문의를 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5917번님 같은 경우는 58세 남성이고 기저질환은 없다고 하시는데 네네, 그럼 그냥 가능하십니다. 편리하시면 네네. 되고요. 9246번님은 그 적십자 헌혈 유공 표창을 사진으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2개월에 한 번 하는데 너무 길다고 하셨거든요. 그 헌혈을 한 번 하면 2개월 뒤에 해야 됩니까? 네, 그게 이제 전혈 헌혈을 하게 되면 예. 헌혈 간격을 저희가 이제 두 달 간격을 두고 있고요. 예. 성분 헌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혈소판 성분 헌혈이라든지 혈장 성분 헌혈은 14일 간격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그런 헌혈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일정한 헌혈 간격을 두는 것은 저희가 이제 헌혈자분들의 건강 상태, 이제 안전을 보증하기 그렇죠. 위해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거는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19 상황입니다. 막상 헌혈하러 가고 싶어도 헌혈의 집이 정상 운영은 되나?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현재 모두 운영 중인 겁니까? 네,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3단계 격상 이런 것도 검토가 되고는 있지만 헌혈은 필수 활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141개 헌혈의 집은 모두 정상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혈자분들이 이제 보다 편안하게 헌혈에 참여해 주시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레드 커넥트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저희 고객 상담 센터 또는 헌혈의 집에 직접 문의를 하시고 전화 예약을 해 주시면 이제 대기 시간 없이, 그러니까 예약을 해 주시면 대기 시간 없이 보다 편안하게 헌혈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헌혈의 집에서도 너무 이제 이 밀도가 높아지거나 하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예약하고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방문하실 때도 헌혈하실 분만 방문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 전에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그냥 일반적인 방역 수칙을 따르는 게 중요한데요. 마스크 잘 착용하고. 네, 요새는 다들 마스크 착용 잘 하고 계셔서 그거는 이제 잘 하시는데 발열이라든지 호흡기 증상,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방문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저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객센터에 유선으로 먼저 이제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헌혈을 못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사실은 해외 여행을 이제 자주 안 다니시는데요. 그런 해외 여행 경력이 1개월 이내에 있다든지 하면은 헌혈 자체가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헌혈에서 이제 배제가 될 수 있어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오시면 좀 더 편안하게 헌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약간 주춤한 상황이지만 많은 분들이 헌혈을 통해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헌혈에 대해서 좀 잘못 알려진 정보 때문에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왕 나오신 김에 몇 가지 오해들 좀 풀고 가주시죠. 네. 요새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헌혈의 집을 방문하면 또 감염의 우려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헌혈 장소를 매일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기적으로는 전문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혈에 사용되는 모든 도구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헌혈 자체로 인해서 어떤 이제 병에 전염된다든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한 번 쓰고 되겠습니다. 다 폐기하는군요. 네네, 모두 다 일회용
일회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헌혈을 하게 되면은 내 건강에 어떤 해가 있지 않을까, 해를 미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시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헌혈 간격 이렇게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정하고 하는 것도 모두 헌혈자분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고, 예. 그리고 우리 몸속의 혈액은 약 15% 정도는 저희가 이제 비상시를 대비해서 여분으로 갖고 있는 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정량의 혈액을 헌혈을 해도 그 헌혈자분들의 건강에는 영향이 없다. 예. 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헌혈 관련해서 애청자분께 뭐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네. 예. 그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혈액은 그 인공적으로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따라서 그 헌혈만이 수혈이 필요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혈액을 공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다시 겪고 있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헌혈에 참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며, 마지막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헌혈에 동참을 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혈액관리본부의 이상천 헌혈증진국장과 권소영 혈액안전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 소식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3월까지 시행되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저공해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기도 내에서 운행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 경기도 미세먼지 대책과 서진석 운양차 관리 팀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운행차 관리팀장 서진석입니다. 예. 자,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제도 간단한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운행 제한을 설명하기 앞서 계절관리제 기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계절관리제 기간은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말하며 예. 이 기간 중에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를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경유 차량은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가 수도권에서 26%를 차지하고 전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중 5등급 차량이 5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경기도는 운행 제한 대상 차량들이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운행 제한에 적발되지 않으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운행 제한 대상은 저공해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고 예. 경기도에는 현재 약 15만 대 가량이 있으나 근본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저공해 조치 신청서만 제출해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다만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제출하셨다 하더라도 다음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예외 없이 단속될 예정이므로 21년 11월 말까지는 반드시 저공해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예. 추가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과 유사한 비상저감 조치 운행 제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재난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위해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예. 이날은 저공해 조치 신청서 제출과 무관하게 무조건 단속이 되므로 차량 운행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예. 자, 이 방송을 들으시고 나도 저공해 조치 신청서 제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인터넷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라고 치시고 사이트를 따라 들어가시면 우측 하단에 저공해 조치 신청란이 있으며 간단한 회원 가입 후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차량 등록지 시군에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배출가스 5등급 차주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저공해 조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조치를 했을 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저공해 조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조기 폐차와 매연 저감 장치 부착입니다.
노후 경유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차량 가액에 따라 최대 210만 원이 차등 지급되고 경유차 이외의 신차 구입 시 최대 9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신차로 LPG 1톤 화물차 구입 시 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저공해 장치 부착의 경우 생계형 차량은 부착 비용 전액을, 그 외의 경우는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고 3년간 환경 개선 부담금 면제와 자동차 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가 면제되고 보증기간이 경과한 장치는 클리닝비 등의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줍니다. 예. 자, 이런 지원이 있어도 차량 운행이 어려운 건데 차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좀 더 필요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경기도는 저공해 조치 차주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결과 폐차 지원금이 당초 165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저공해 조치 방법이 폐차밖에 없는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이나 장치 미개발 차량에 조기 폐차 보조금을 60만 원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예. 또한 아직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신차 구입 시만 지급되던 구입 보조금을 경유차 이외에 중고차 구입 시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대상인 5등급 차량 차주분에게 당부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쉽게 미세먼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정확하게는 초미세먼지입니다. 이 초미세먼지는 워낙 작아서 폐포를 통해 혈관까지 직접 침투할 수 있고 예. 이로 인해 뇌졸중이나 심장질환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WHO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을 하는 이유는 이런 오염물질을 많이 내뿜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통해서 대기질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기도는 아직도 저공해 조치를 하지 못한 15만 대의 차주분들의 저공해 조치를 위해 21년도에도 사업비 3,34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5등급 차량 차주분들께서는 내년에는 반드시 저공해 조치 완료를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한 경기도 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도 미세먼지 대책과 서진석 운행차 관리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영하 9.7도입니다. 코로나 심각 상황에 한파특보까지 내려진 탓인지 오늘 아침 출근길이 웬일인지 한산했습니다. 자, 순간 오늘이 월요일이 맞나 싶었는데요. 정말 재택근무들 많이 하시는가 봅니다. 자, 오늘 아침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7도였고요. 강원도 홍천군 서성면은 무려 영하 20.6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대관령 영하 15도, 파주 영하 13.9도, 서울 대전 영하 6.4도, 대구 영하 4.3도 등까지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나흘 정도는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추워질수록 코로나19 확산도 걱정입니다. 네, 두 번째 숫자는 150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150여 곳에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가 운영됩니다. 내년 1월 3일까지 3주간 운영하는 임시 선별검사소는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될 예정인데요. 특히 개인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익명검사가 가능합니다. 서울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 광장과 용산역, 강남역 9번 출구, 고속터미널역 1번 출구, 올림픽공원 등 21곳에 오늘부터 선별검사소가 등장했고요. 신촌역, 서강대, 신도림역 4번 출구, 한강, 여의도 1, 2주차장 등 35개소는 이번 주 안으로 임시 선별검사소가 마련됩니다. 세 번째 숫자는 8억입니다. 라임 자산운용 로비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라임 펀드 피해자로 알려진 연예인 김한서 씨에게 피해 금액 8억 원을 사비로 보상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한석 씨는 이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조계에서는 김 전 회장이 인지도 있는 김 씨를 통해 자신의 피해 변제 노력을 홍보하고 그에게 보석 탄원서도 받으려 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라임펀드의 전체 피해자 규모는 4천여 명,
이들이 라임 측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투자 피해액은 무려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4천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을 2번 울리는 행동이군요.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매일 사용하는 일상 속 언어를 통해 세상을 다시 보고 함께 고민해보는 어른이들의 슬기로운 언어 생활 준비했습니다. 자,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외출은 줄고 배달 서비스 이용은 늘면서 함께 늘어난 쓰레기. 올해 이 쓰레기 처리를 두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요. 자, 이렇게 늘어난 쓰레기, 여러분은 분리수거 어떻게 하시는지요? 우리나라의 분리수거율은 2017년 기준으로 독일, 오스트리아와 함께 세계 최정상권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재활용률은 그렇게 높지 못하다고 하는데요. 실컷 모았는데 정작 재활용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나 봅니다. 자, 그러면서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수거, 여기에도 언어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또 다른 해결 방법이 보인다고 합니다. 어른이들의 슬기로운 언어생활, 재활용 분리수거에 담긴 관점 어떻게 바꿔야 할지 애청자 여러분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날이 갑자기 추워졌죠? 예. 일요일만 해도 따뜻했는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월요일이 되니까 굉장히 추워졌는데요. 제가 와서 그런가요? 왜요? 제가 오니까 너무 싸늘해진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닙니다. 추웠는데 갑자기 좀 온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예. 모두에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형진 씨, 혹시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제 관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옛날에 지금 지하철 타면 이렇게 안내 방송 나오죠. 띠띠띠띠띠띠 하면서 이제 지하철이 들어올 때 경고 방송 같은 게 나오잖아요. 뭐라 그러죠? 뭐 안전선 밖으로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물러서 달라. 아, 진짜요? 네. 지금 바뀌었는데요? 바뀌었습니까? 형진 씨 좀 오래된 사람이군요. 요즘 안내 보고가 바뀌었어요? 바뀐 지 꽤 됐는데요. 안전선 밖으로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안전선 밖으로 물러서 주시길 바랍니다. 네. 좀 이상하죠? 네. 안전선 밖으로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요 얘기를 하면서 우리 퀴즈 하나 내면 어떨까요? 쓰레기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쓰레기 얘기로부터 이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70년대 특히 이제 오늘처럼 추운 날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거 무엇이었을까요? 아,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거. 우리 그 어른이들에게 퀴즈 한번 내볼까요? 저는 이때 당시에 70년대 있지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이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1990년대 겨울철 쓰레기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과연 뭐였을까요? 라는 퀴즈입니다. 네, 이것 덕분에 쓰레기 하죠.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진화를 했죠.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다시 돌아가죠. 네, 지하철 안내 방송이요. 안전선 밖으로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안전선 밖으로 좀 물러서 주시길 바란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이제 철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지하철을 운전하는 사람이 안전선 밖으로 물러달라고 하는데 안전선 밖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안 안전한 거예요? 그러네요. 안전선 밖으로 물러나라 얘기는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가라는 얘기네요. 그럼 안전선을 그어놓고 안전선 바뀌면 철도가 들어오는 쪽으로 가라는 얘기인가?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누구의 관점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이게 철도를 운영하는, 운행하는. 그렇죠. 그 입장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 얘기했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안전선 안으로. 그렇죠. 안전선 안쪽에서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관점의 차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그 사태를 바라보는가. 그다음에 누구의 관점으로 이름을 붙일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안전선 밖으로 물러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듣고 시민들이 불편해진 거예요.
우리가 안전을 밖으로 가면 위험할 텐데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해가지고 언어학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가지고 그 안내 방송을 바꿨습니다. 예. 안전선 안쪽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아,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요즘 지하철을 좀 안 타서 그렇군요. 안 타서 네, 안내 방송이 바뀐 지가 꽤 됐고요. 이게 결국은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볼 거냐. 이만큼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전선 밖으로 물러나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지하철 서비스와 그다음에 안전선 안쪽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시민의 관점으로 하기 위한 서비스는 질이 완전히 다르겠죠? 아, 네. 그렇군요. 자, 지금 1970년대 가장 많은 쓰레기를 차지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셨는데 대부분 그 연탄재. 우와. 와, 대단한데 역시. 예. 7623번님은 담배꽁초. 그건 너무했네요. 일리가 있는데요. 일리가 있지만 담배꽁초는 너무 작잖아요. 그게 대부분의 쓰레기를 했다면 우리나라 흡연 인구가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뭐 담배꽁초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건 참 위트 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0659번님께서는 따뜻한 연탄난로 생각난다고 도시락 올려서 데워 먹었다고. 그런 다들 추억이 좀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당시 겨울철 쓰레기에 무려 85%가 연탄재였다고 합니다. 85%나 됩니까? 네, 85%가 연탄재였다고 어마어마한데.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탄재 덕분에 쓰레기 소위 얘기하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1977년쯤에 그 사람들이 실제로 쓰레기 분리수거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루어진 게 1978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77년 말부터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 쓰레기, 특히 연탄재가 재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 자재가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벽돌을 만들 수도 있고, 이걸 이제 잘 활용만 하면, 잘 수거해가지고 활용만 하면 벽돌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래나 자갈 같은 거, 흙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공사가 많았으니까요. 토지 같은 거, 택지 매립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공사장에 그 땅을 돋울 수 있는 그런 건축자재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고 그걸 듣고 당시에 서울시장이 저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연탄재를 모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978년에 갑자기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연탄 때문에? 연탄재 때문에. 연탄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당시에 두 가지로 쓰레기를 나눴어요. 지금은 쓰레기 되게 막 여러 종류로 나누잖아요. 당시에는 두 가지로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을까요? 연탄재 하나. 나머지. 그렇게 나눴을까요?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에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에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으로 나누고 불에 타지 않는 것의 대부분이 바로 연탄재였죠. 연탄재와 그렇지 않은 것 이렇게 나누면 좀 그러니까 불에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 그래서 연탄재를 불에 타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누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분리수거를 시작한다 해가지고 이제 서울시가 시작을 했는데요. 성공을 했을까요? 실패했으니까 이렇게 오시지 않았겠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저도 이유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왜였을까요? 연탄 하나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죠? 굉장히 무겁죠, 연탄이. 연탄 무겁죠. 연탄의 무게가 사람의 온도하고 비슷해가지고 3.65 킬로그램입니다. 그래서 36.5도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탄은행에서는 이거를 이제 매년 사랑의 온도랑 연결시켜가지고 하는데요. 그래서 연탄의 무게는 굉장히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3.65 킬로그램. 그렇군요. 그렇죠. 그런데 타고 나면 쟤는 더 무거워졌을까요? 더 가벼워졌을까요? 더 가벼워지겠죠. 가벼워져도 1kg에서 1.3kg예요. 그럼 하루에 한 집에서 연탄을 몇 개 정도 뗄까요? 하나는 아니겠죠. 그렇죠. 한 두세 개 더 씁니까? 네, 한 4-5개 정도. 하루에요? 네, 하루에 쓴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4-5개를 쓴다. 그러면 일주일이면? 엄청난 양이죠? 그렇죠. 그럼 그거를 무게로 환산하면 30개가 넘네요. 그렇죠. 사람 하나 정도의 무게가 될 거예요. 30-40kg. 그렇죠. 엄청난 무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집 주거 형태도 지금과 굉장히 달랐죠. 예. 골목이란 단어가 지금 굉장히 생소하지만 그 당시에는 골목길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예. 자, 골목길이라는 건 뭐냐면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연탄재를 수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던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연탄재를 가지고 큰 길가까지 와가지고 수거차에다가 하려고 하니까 이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아, 그렇죠. 많이 쌓여있고. 예. 무겁고. 집 밖에다 한다 그러면 또 그걸 수거해가는 환경미화원이 엄청난 노동이 필요하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성공을 못한 거죠. 너무 졸속하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 이런 대책 없이.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지 않고 예. 그 당시에는 거의 이제 골목길에 쭉 해가지고 이제 집들이 단독주택 형태로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분리수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준비 미흡으로 굉장한 많은 이제 저항에 부딪혀서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 결국 그 정책은 그럼 폐기가 된 겁니까? 거의 폐기가 되었죠. 예. 그러다가 다시 시작한 거 언제부터일까요? 모르겠습니다. 90년대 초반입니다. 예. 91년부터라고 합니다.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이 주거 환경이 달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아졌고 길들도 막 정비가 됐으니까 예. 수거차 같은 것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고 사람들도 공동주택에 살다 보니까 쓰레기가 한 곳에 모이고 이게 쉬워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성공을 하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으로 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게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였어요. 아. 네, 종량제 봉투가 도입되면서 예. 사실은 그전에는 모든 집이 다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비용이 들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냈어요. 예. 근데 종량제 봉투는 완전히 생각을 바꿨죠. 쓰레기를 배출하는 양에 비례해서 봉투를 살 테니까 예. 봉투에다 부과하는 그런 걸로 이제 바뀌었죠. 그러니까 훨씬 더 쓰레기도 줄고 봉투가 아까우니까 사람들이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이걸 예. 생각하게 되고 그러네요. 많이 배출한 사람은 많이 내게 되는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자,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돼서 지금 우리가 이제 쓰레기 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굉장히 많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자, 그 중에 하나가 페트병 같은 거예요. 예. 페트병에 이제 그 상표 띠가 있잖아요. 상표를 나타내는 띠가 있는데 이거를 분리해야 돼요. 그렇죠. 분리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 안에 언어가 이렇게 숨어 있어요. 정책을 시행하면서 뭐라고 불렀냐면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 이렇게 불렀어요. 예. 그럼 분리수거는 누가 하는 거죠? 분리수거는 그 치우는 사람. 그렇죠. 지자체가 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분리해서 수거해 간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이죠. 예. 그럼 배출하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수거해 가는 사람이 알아서 나누어서 수거해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는 행위를 보면 배출하는 사람들이 모든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 쓰레기를 다 분류해 가지고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해서 분리를 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지자체는 수거를 해갈 뿐이죠. 그러니까 분리수거가 아니라 행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시민이지 지자체가 아니었어요. 아, 그러면은 분리 배출이란 표현으로 그렇죠. 해야 되는 거군요. 사실은 분리 배출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게 이 행위를 전체적인 행위에서 누가 중요한 사람인가를 부각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예. 이 정책에 이름을 붙인 거를 잘 보니까 누구의 관점인가? 바로 지자체의 관점에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분리수거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름은 분리수거인데 네. 시민들이 그렇죠. 다 해요. 다 하고 있어요. 이거 분리수거가 사실 이만큼 온 거는 개개인의 어떤 그 실천이나 노력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민들의 행위를 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분리 배출에 대한 정책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분리 배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책을 세울 거냐, 분리 수거를 하는 입장에서 정책을 세울 거냐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점을 누구에게 가져갈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예. 만약에 우리가 그 정책을 분리 배출 정책이라고 한다면 분리 배출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쉽고
편안하게 할 수 있을지. 예. 그걸 통해서 지자체는 어떻게 분리된 쓰레기를 잘 수거해 갈 수 있을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건 분리 배출과 분리 수거. 그러니까 분리 배출은 시민의 관점이고 분리 수거는 사실은 관의 관점인 거죠. 예. 정책을 만드는 사람 관점. 그런데 누구의 관점이 빠져 있네요. 누구의 행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이런 분리 배출.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 전체에서. 기업. 그렇죠. 사실은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쓰레기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사실은 상품을 만들어야 이게 세 축이 잘 맞아야 그렇죠. 전체적으로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국가와 기업과 시민 간에 맞습니다. 우리 형진 씨 오늘 굉장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처음인 것 같은데 거의. 처음은 아니죠. 역시 어른이들의 슬기로운 언어 생활 덕분에 형진 씨의 센스와 여러 가지가 막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두렵다니까요, 이 시간이. 그런가요? 무서워요, 이거. 무서운 만큼 성장하나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업의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 기업들을 이제 어떻게 설득해서 제품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이제 그 쓰레기 문제를 생각하게 할 거냐, 환경 문제를 생각하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2003년에 분리배출 표시 제도를 도입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 상품 뒤에 이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번호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어떤 종류로 이제 분리 배출을 해라 이런 식의 이제 분리 배출 표시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페트병 문제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페트병은 사실 굉장히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재활용 자료가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이제 섬유 같은 거 원사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페트병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페트병에 있는 띠, 상표 이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페트병 자체가 흰색이 아니고 투명한 색깔이 아니고 흰색이 아니라 투명한 색깔이 아니고 다른 색깔이면 이 원사 재료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초록색 같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페트병의 색깔이 다 바뀌었죠, 최근에. 그래서 이제 투명 페트병으로 특히 먹는 샘물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샘물에 그 지금 여기도 물병이 있지만 이렇게 이제 다 그 투명한 페트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띠지예요. 상표 띠입니다. 이것도 역시 분리를 해가지고 배출을 해야만 이게 이제 편안하게 재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띠지를 잘 제거 안 하고 그렇죠. 그냥 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그래서 이제 쓰레기 분리 배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고민점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박스에다가 이렇게 종이 박스가 있는데 종이로 분리 배출을 했는데 그 테이프가 있다든지 운송장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띄어서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시민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이 관점들을 다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관점을 가지고 이런 쓰레기 정책을 했다면 그래서 쓰레기 분리 배출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었다면 기업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 시민들이 편하게 분리 배출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시민들이 하지 않은 것을 지자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 체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건 굉장히 다른 관점의 접근이다. 지금 분리 배출 이 단어에 기업의 책임은 아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분리 수거라고 또 막 얘기를 하니까 우리 시민의 관점도 막 빠져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거를 언어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군요. 그렇죠. 관점의 문제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여러 가지를 주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말할 거냐. 지난번에 제가 그 당선자, 당선인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건 당선자를 비칭이기 때문에 당선인도 바꿔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당선인이 막 되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를 사실은 빼먹은 게 있어요. 당선자를 당선시킨 건 누구죠? 저희 국민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불리죠? 유권자. 그렇죠.
그러니까 당선자를 당선인으로 바꿔달라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면 자가 진짜 문제라면 문제 없습니다만 그럼 6번 2로 바꿔야죠 먼저. 그걸 먼저 얘기하고 당선자를 당선인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더 순서가 맞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처럼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볼 거냐 어떻게 이 사태를 바라볼 거냐 이게 다 이름 짓기와 연결된다. 이건 다 언어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사용하는 언어가 좀 달랐다면 이런 움직임이 조금 더 빨리 좀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그 페트병 문제도 이 띠지를 어떻게 하면 잘 분리할 수 있을까? 기업의 책임이 더 들어간다면 그것들을 고민하게 하고 그 고민이 생산과 연결시키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이게 잘 정책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시민들이 그 분리 배출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은 이런 정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또 소중한 말씀해 주셨는데 6615번님은 교수님 오늘은 언어 생활이 아니라 그 친환경 생활. 그러니까 언어는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분리 배출이냐 아니면 쓰레기 분리 수거냐. 이것도 엄청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관점의 줄다리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오늘 내용들 들어보니까 참 어떻게 이렇게 이 분리수거 배출에 관해서도 이렇게 관점으로 볼 수 있느냐. 신기합니다, 저는. 신기한가요? 네. 그러니까 언어는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아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 참고로 환경단체에서 오신 분 아니고요. 고려대 국어고문 교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거리두기 2.5단계에도 좀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까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요. 빨리 좀 확산세가 꺾였으면 좋겠네요.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